네, 106회 전산세무 2급 이론 시험 문제를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 중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자산과 부채는 1년 기준이죠. 1년 기준으로 해서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분합니다. 맞는 말이고요. 자, 2번,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어떻게 하죠? 성격 기능이 유사하다면 어떻게 한다? 통합하여 표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표시할 수 없다가 아니고 있다죠. 정답은 2번이 틀렸습니다. 자,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고할 때 중요한 항목들은 어떻게 한다? 구분해서 표시하죠. 예를 들면 뭐가 있죠? 매도 가능증권하고 만기보유증권이죠. 그러니까 매도 가능증권하고 만기보유증권은 같은 채권이 있었을 때 그 채권이 둘 다 뭐죠? 장기간 동안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매도가능증권은 내가 언제라도 팔고 싶으면은요, 팔면 되는 거예요. 근데 만기보유증권은 그런 의도로 구입을 한 게 아니고 만기까지 가지고 있다가 원금과 이자를 받을 목적으로 구입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들은 뭐다? 아무래도 성격이 다르다는 얘기죠. 같은 채권이라 할지라도 성격이 다른 거예요. 그럼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한다? 통합을 해가지고 표시할 것이냐?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 어떻게 한다? 다른 이름으로 구분해서 보고를 해야 되겠죠. 이런 걸 구분 표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하지 않는 항목이라면 어떻게 한다? 통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현금이나 보통예금이나 그리고 당좌예금이나 어차피 어때요? 어차피 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즉 현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만 따로 보고하고 당좌예금만 따로 보고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은 어차피 돈에 구실을 하는 거니까 그냥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그냥 보고하자. 즉 통합해서 보고하자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3번,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높은 항목부터 배열한다. 유동성 배열법 맞는 거고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노계액, 이익잉여금으로 분류한다. 맞는 말입니다. 자, 1번 문제는 2번이 정답이었습니다. 다음은 2번입니다. 자, 여기 있네요. 자, 먼저 볼까요? 다음 중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방금 우리가 1번에서 얘기했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현금, 당좌예금, 보통예금이죠. 그럼 얘들은 어차피 돈이니까, 그쵸? 굳이 따로따로 보고할 필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묶어서 어떻게 한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통합을 해가지고 표시하라 그 얘기예요. 이걸 바로 통합 표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취득 당시에 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이 있다면 걔도 어떻게 한다? 당연히 현금성 자산으로 봅니다. 참고로 이 금융상품은 지분증권, 즉 주식은 제외예요. 물론 지금까지 이런 내용은 나오진 않았는데 혹시나 나올 수도 있으니까 쌤이 참고 삼아서 좀 체크해 드린 겁니다. 주식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될 수가 없습니다. 채권은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아무튼 얘들은 취득 당시의 만기가 3개월 이내가 돼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죠? not이요, not. 절대로 못 안 된다. 결산시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결산시가 아니고 취득 당시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만기가 3개월 이내인 환매채, 이런 게 정답이 되는 거죠. 근데 1번, 2번은 왜 안 될까? 둘 다 금융상품인데 둘 다 예를 들어서 사용제한 기간이나 만기가 몇 개월? 3개월 이내가 돼야 되겠죠. 근데 1년 이내가 되어 있으니까 얘들은 3개월을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현금성 자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예금이라 할지라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고 제한 기간이 있으면 안 돼. 아시겠죠? 제한 기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당좌 차원은 어차피 이거는 돈 빌린 거니까요. 단기 차입금인 부채라고 하는 것이지 자산하고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입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유동부채에 포함될 금액을 구하면 얼마입니까? 이건 상당히 쉬운 문제이죠. 외상매입금, 선수금, 미지급금 다 하면 됩니다.
그럼 1억 800이니까 3번이 정답이고요. 퇴충과 사채는 비유동인 거 알고 있죠? 이거는 뭐 1급 때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거기 때문에 이건 그냥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 가시면은 이렇게 쉬운 것들 있죠. 쉬운 것들을 먼저 푸는 게 제일 좋아요. 물론 쌤은 설명을 드리니까 이렇게 이제 순서대로 푸는 거고,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게 되면은 쉬운 것부터 풀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유가증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여러분, 미실현 손익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을 얘기하는 거죠. 즉 평가 손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단기 매매 증권은 우리가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은 수익과 비용으로 실현할 수가 있죠. 즉 현금 실현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뭐다?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 그 자체도 뭐다? 수익과 비용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고 하는 자본으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틀린 것은 1번입니다. 그러면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는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누가 있을까요? 걔는 누구였다? 그렇죠. 매도강증권이에요. 매도강증권에 대한 미실현 보유 손익, 즉 평가 손익은 당연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에 대한 평가 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아니라 단기의 뭐다? 손익이나 단기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거죠. 단기 손익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뭐다? 수익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그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개 쌤이 비교하는 거 여러분께 반드시 공부하라고 했죠? 자, 2번 단기 매매 증권이 시장성을 상실했다. 그럼 당연히 뭐다? 매도강 증권으로 분류해야죠. 왜?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 있어야 되고 장기가 아니고 미안합니다. 단기간 동안 투자할 거니까. 근데 시장성을 상실해버리게 되면은요, 그때는 매도강 증권이 되는 겁니다. 4번 만기가 확정된 채무. 딱 보는 순간 만기 보유증권 나오죠. 오케이.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이 있다. 그러면 만기 보유증권으로 분류를 하는 겁니다.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자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는 얘기겠죠? 맞죠?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 자, 이런 문제가 나오게 되면요,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첫 번째, 분개를 했어요. 분개를 했을 때 차변 대변에 실제로 뭐다?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죠.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중요한 건데, 이 문제를 풀 때 재빨리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거래가 나오잖아요. 그럼 걔는 뭐다? 자본에 영향을 미쳐요. 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자본이 증가하거나 감소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우리 자본의 종류 중에서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이익잉여금,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있는데, 그때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쌤이 이익잉여금은 주식회사에 뭐라고 했죠? 단기 순이익이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근데 문제는 이 단기 순이익은 누가 만들어요? 결국은 수익과 비용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나요? 그래서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면 그만큼 단기 순이익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이 말은 다른 말로 뭐다?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늘어나거나 줄어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되겠죠? 그럼 여러분 봐봐. 그럼 여기에서 일단 수익 비용과 관련된 분계가 하나가 있어요. 누구일까? 4번이죠. 직원들에게 연말 상여금을 현금으로 주었다면은 상여금은 비용이니까 당연히 이익잉여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감소하겠죠. 그럼 이런 거는 뭐다?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이죠? 그쵸? 그럼 얘는 뭐다? 자본에 영향을 미치는 거래니까 일단 얘는 답이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세 개는 분개를 한번 해보세요. 1번 보통주 500주를 한 장당 50만원에 신규 발행하여 증자했습니다. 증자하게 되면 항상 대변이 뭐예요? 자본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증가하죠? 그쵸?
그리고 차변에 돈 들어오죠. 그러면 자본이 증가했으니까 영향을 미치죠. 그리고 두 번째, 정기주총에서 현금 배당을 100만 원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결의했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현금 배당 주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당도 우리가 벌어들인 이익잉여금에서 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차변은 뭐다? 이익잉여금이라고 하는 자본이 감소해요. 그렇죠. 그리고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 그럼 아무튼 자본이 뭐다? 감소했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자본에 영향을 미치네요. 그러면 미치지 않는 거래는 뭐이다? 네, 3번이 되겠죠. 비품 구입하고 대금을 현금 주었다. 그럼 이거는 차변에 뭐다? 비품이라고 하는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현금이라고 하는 자산이 감소하죠. 자본에 대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부터는 이제 원가 회계가 5문제 나올 거예요.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원가 집계 과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이 문제는 읽어보니까 제공품 계정과 제품 계정을 그리면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제공품 계정은 차변의 기초 제공품, 단기총 제공가죠? 그리고 대변은 뭐다? 다 만들면 제품. 이 제품이 다른 말로 뭐예요? 완성품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기마 제공품, 미완성품. 자, 이 제품은 제품 계정의 차변에 오죠. 그쵸? 결국 이게 뭔가 하면은요, 제공품 계정에서 온 거기 때문에 제공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공품에서 왔지만은 그래도 제품, 완성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이건 기초 제품, 매출원가, 기마 제품. 자, 볼게요. 1번. 단기 제품 제조원가, 즉 누구? 완성품 원가. 얘죠. 얘는 제공품 계정에 뭐다? 차변으로 대체가 된다. 아닌데 대변에 대체가 되죠. 틀린 것은 1번이 정답입니다. 바로 나왔죠. 그럼 2번. 단기총 제조원가는 제공품의 차변에 대체가 된다. 제공품의 차변에 단기총 제조원가가 있습니다. 요게 2번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그 다음 단기제품 제조원가는 제품 계정의 차변으로 대체가 된다. 단기제품 제조원가가 누굽니까? 이 완성품이죠. 근데 얘가 제공품 계정에서는 어디에? 대변에 있지만은 제품 계정에서는 어디에? 차변으로 이렇게 대체가 되잖아요. 차변에. 지금 제품 계정에 차변에 있죠? 그렇죠. 이게 3번이에요. 맞는 말이네요. 그 다음 제품 매출원가는 매출원가 계정의 차변이다. 자, 근데 여기에는 이제 매출원가라고 하는 계정은 없죠. 근데 만약에 매출원가라고 하는 계정을 하나 만들어 본다면은,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매출원가가 매출원가 계정에 가게 되면은요, 어디에? 차변에 옵니다. 누가? 어떤 이름으로? 제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왜 그럴까요? 매출원가는 일단 비용이죠. 비용 발생은 어느 변? 차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차변에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매출원가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 T자 계정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은요, 제품은 차변 내려가요. 항상 이렇게 반대로 내려가요. 근데 얘가 올라오게 되면은 매출원가가 내려가는 거죠. 이런 원리가 있는데, 이거는 좀 원론적인 이제 회계 원리의 과정이기 때문에, 그쵸? 우리가 전산만 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들을 좀 많이 접할 기회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매출원가가 이렇게 제품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면은 제품은 반대로 밀려난다.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매출원가는 비용이니까 당연히 차변에 대체가 되어야지. 이렇게 기억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 만약에 4번이 이해가 안 된다면은 그냥 1, 2, 3번에서 제일 말이 안 되는 것은 1번이니까 자, 1번을 정답으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7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의사결정과의 관련성에 따른 거죠. 그러면 관련성에 따른 원가는 관련 원가가 있고 비관련 원가가 있죠. 그래서 3번 먼저 볼게요. 관련 원가는 의사결정 대안 간의 차이가 나는 원가로서 의사결정에 뭐다? 그렇죠. 반드시 영향을 주는 원가입니다. 맞는 말이죠. 그럼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련 원가이면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뭐다? 걔는 비관련 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하나 아셔야 돼요. 우리 관련 원가가 있고 비관련 원가가 있는데,
관련 원가는 결국 누구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기회원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회원가가 바로 관련 원가의 한 종류예요. 그럼 비관련 원가는 뭘까요? 기회원가와 항상 대비가 되는 뭐다? 매물원가죠. 그쵸? 그래서 관련 원가의 종류는 기회원가고 비관련 원가의 종류는 매물원가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요? 매물원가는 이미 과거에 발생했기 때문에 현재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1번 볼까요? 매물원가 과거 의사결정으로 이미 발생한 원가예요. 그래서 이미 발생한 원가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역사적 원가라는 얘기죠. 과거에 그쵸? 이미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 이미 발생한 원가가 지금 우리가 의사결정할 때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역사적 원가가 바로 뭐다? 매물원가예요. 매물원가. 그래서 어떤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회수할 수가 없는 원가입니다. 자, 기회원가. 기회원가는 뭐죠? 그렇죠. 차선의 선택이죠. 자원을 현재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했을 경우에 얻을 수 있는 최대의 금액이에요. 여기 적어 놓으세요. 뭐라고요? 중간치. 중간치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최소도 아니에요. 최대의 금액이에요. 그래서 매물원가, 기회원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자, 이거 좀 지울게요. 자, 우리 회사가 PC가 한 대가 있는데 이 PC가 예를 들어서 과거에 얼마에 주고 구입했다? 100만 원 주고 구입했다라고 가정을 해요. 자, 이걸 이제 한 5년간 쓰고 있다가 PC가 너무 느리니까 이제 처분하려고 해요. 처분할 때 세 가지의 선택이 있어요. 첫째, 뭐다? 그냥 기부하자. 그럼 기부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돈이 아예 안 들어오죠. 0이 되는 거고요. 둘째, 아니다. 얘 그냥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업그레이드 비용 얼마? 20만 원 투입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자? 다시 팔자. 그러면은 5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대요. 그럼 실제로 이제 20만 원만큼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50만 원을 팔게 되면은 우리한테 남는 건 얼마입니까? 한 30만 원 정도가 남겠죠. 그쵸? 이게 두 번째 선택이고요. 세 번째는 뭐 굳이 업그레이드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냥 팔자. 그냥 팔면은 어떻게 한다? 이게 이제 한 10만 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대요. 자, 이 세 가지의 선택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돈이 제일 많이 벌리는 2번의 선택을 하겠죠. 그쵸? 자, 이 2번의 선택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한다고요? 최선의 선택. 자, 이게 바로 최선의 선택이에요. 최고의 선택이죠. 맞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이 2번의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은, 그죠? 그 다음으로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기부했을까? 그냥 팔았을까? 그냥 팔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은 남아있는 다른 대안 중에서, 자,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은 남아있는 다른 대안은 어떤 대안이에요? 첫째, 기부한다. 둘째, 그냥 판다. 자, 이 두 개죠? 그러면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당연히 3번의 선택을 했겠죠? 이게 바로 뭐다? 기회원가예요. 기회원가. 왜 기회원가였을까요? 그렇죠. 현재 용도나 현재의 선택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즉, 다른 선택이 있다. 그때는 뭐다? 그 다른 선택, 지금 현재 1번과 3번 두 가지가 있죠? 그럼 이 두 가지 중에서 뭐다? 최대의 금액, 즉, 나에게 최대의 이익이 되는 선택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3번이 기회원가예요. 1번 아니에요. 3번이에요. 3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3번의 선택이 바로 뭐다? 기회원가가 되는 거죠. 아무튼 이 둘은 의사결정에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가 되는 거다? 관련 원가가 되는 거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원가를 뭐라고 하죠? 차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거죠. 왜 차선의 선택이에요? 너 아니면 너였다 그 얘기예요. 너가 아니었으면 얘를 선택했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지금 있잖아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이거였죠. 이 세 개죠. 근데 우리한테 중요하지 않은 건 뭐예요? 과거에 PC를 100만 원에 구입했다. 이 사실은 우리한테 전혀 중요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런 게 바로 뭐다? 매물원가예요. 그쵸? 그래서 과거 역사적 원가,
과거에 구입한 이 100만 원은 지금 내가 뭐 기부할 거냐, 그냥 팔 거냐, 업그레이드 할 거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지. 야, 넌 나한테 뭐다? 별 그렇게 중요한 정보가 아니야. 그 얘기예요. 이게 바로 뭐다? 매물원가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1번, 2번, 3번이 다 맞는 말이에요. 결국은 4번이 틀린 문구가 되는 겁니다. 회피 불능 원가,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전략할 수가 있는 원가, 이거는 회피 가능 원가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회피 불능 원가는 뭘까요? 얘는 말 그대로 회피할 수가 없는 원가예요. 그쵸? 피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주로 어떤 게 있을까?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세금과 원가입니다. 돈을 벌면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맞잖아요. 그쵸? 이런 건 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피 불능 원가는 세금과 공가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8번 문제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다음의 그래프가 나타내는 원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우리 조업도가 증가할수록 그 원가가 계단처럼 올라가고 있는 원가이죠. 자, 이런 원가를 뭐라고 한다? 준고정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억나시죠? 자, 계단처럼 생겼으니까 다른 말로 계단 원가다라고도 이렇게 불러줘요. 근데 이거하고 이제 비교되는 게 뭐가 있었죠? 준 변동비가 있었죠. 그쵸? 여러분, 우리 준 변동비의 경우에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어요? 일단은 이제 X축과 Y축이 있으면은, 그쵸? 그 그래프가 변동비처럼 생겼는데, 변동비는 0이라고 하는 이 원점에서 우상향하죠. 근데 준 변동비는 생산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의 변동비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 말은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다? 고정비가 숨겨져 있다. 그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 고정비, 즉 다른 말로 기본요금이었는데 기본요금과 변동비가 만나면은 이제 고정비하고 변동비가 믹스가 된 거니까 이걸 다른 말로 혼합 원가라고도 했다. 그 얘기예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준 고정비는 계단 원가라고 하는데 준 변동비는 혼합 원가라고 한다는 거. 자, 이렇게 두 가지를 비교하시면은 문제 풀기가 조금 더 수월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변동원가와 고정원가가 혼합된 원가이므로 혼합원가라고 한다. 아니죠. 여기 있는 원가는 계단원가이죠. 혼합원가는 준 변동비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 그래프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그 다음 일정한 범위의 조업도 내에서는 총 원가가 일정하죠. 그렇죠. 바로 이거죠. 자, 이만큼 생산하게 되면은요, 고정비가 일정해요. 근데 갑자기 이 조업도 구간이 달라지니까 어떻습니까? 총 원가가 달라지죠. 어떻게? 껑충하면서 이렇게 계단처럼 뛰어오르죠. 정답은 2번을 의미하는 겁니다. 3번. 대표적인 예로는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이 있다. 얘네들은 기본요금을 머금고 있는 애들이죠. 자, 이런 원가들은 뭐다? 준 변동비를 의미하는 거지 준 고정비가 아니에요. 4번. 조업도의 변동과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발생하는 고정원가와 조업도의 변동에 따라서 비례하는 변동원가의 두 가지의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다. 준 변동비에 대한 설명이지 준 고정비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그래서 2번이 가장 옳은 것이 되겠네요. 간단한 문제이죠? 9번 문제입니다. 한양은 직접 노무 시간을 기준으로 제조관들 본가를 예정 배부하고 있습니다. 제조관들 본가 예산 총액은 300이며 예정 직접 노무 시간과 실제 직접 노무 시간은 3만 시간으로 동일하다. 제조관들 B가 10만원만큼 과소 배부되었을 경우에 실제 간접 원가의 발생액은 얼마입니까? 자, 이 문제는 정상 원가 계산이죠. 쌤이 항상 회계 1급 때부터 정상 원가 계산 나오면 무조건 뭐다? 예정 배부, 실제 배부, 배부 차이 세 가지를 세팅하라고 했죠. 근데 문제가 물어보는 거는 실제 간접 원가, 즉 실제 배부가 얼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예정 배부하고 배부 차이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배부 차이는 있네요. 어디에? 10만원만큼 과소하게 배부가 되었답니다. 그럼 여기다가 과소 10만원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예정 배부액만 구하면 되는 건데, 자, 이 예정 배부액이 어떻게 구해지는 거죠? 예정 배부율과 실제 기준을 곱하는 거죠. 왜? 지금 예정 배부액이 없으니까. 쌤, 있잖아요. 어디에?
간접원가의 예산 총액은 300만 원인데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간접원가의 예상액이에요. 예상만 하는 거지 배부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가는 절대로 예정 배부액이 아닙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네, 예정 배부율을 구해야 되겠죠. 그럼 일단 이건 나중에 구하고 실제 기준은 있네요. 어디에? 실제 일한 시간이 3만 시간이니까. 그럼 여기 3만이 오겠죠? 그러면 실제 일한 시간에다가 어떻게 한다? 1시간당 예정 배부율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는 예정 배부율이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정 배부율을 공식으로 구해야 되겠죠. 자, 공식 어떻습니까? 그렇죠. 1년간의 간접비의 예상 총액에서 예상 총기준 나누면 되겠죠? 그 예상 총액이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300만 원만큼은 예정 배부액이 아니라 그냥 1년 동안 300이 나올 것 같다 라고 하는 예상액이에요. 그쵸? 근데 얘가 이제 몇 시간 일을 했을 때 300이 나올 것 같다? 3만 시간 일을 했을 때. 왜? 예정 노무 시간과 실제 노무 시간이 지금 3만 시간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이제 예정도 이제 3만 시간으로 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3만 시간 정도 일을 한다면은 300만 원만큼의 간접비가 나올 거라고 예상한 거예요. 그럼 이 말은 1시간당 얼마 나온다는 얘기예요? 300에서 3만 나누면 되는 거죠? 얼마? 1시간당 100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럼 100원을 여기다가 그렇죠. 곱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결국 어때요? 똑같죠? 네, 얼마입니까? 네, 3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한 총액이나 예정 배부액이나 지금 이제 결과값이 같게 나왔는데 자 아무튼 간에 뭐다? 네, 실제 기준을 곱하니까는 네, 이렇게 자 예정 배부액이 300만 원만큼 나오더라 그 얘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정 배부액을 넣어 보겠습니다. 300만 원만큼으로 확정이 되었고 그럼 우리가 얼마를 배부했길래 예정 배부한 이 금액이 10만 원만큼 과소했느냐 그 얘기예요. 실제 나온 건 얼마이다? 310만 원만큼 나왔다는 얘기죠. 실제 310만 원 나왔으니까 예정 배부했을 때 너무 작게 배부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10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제조회사인 가림의 원가 관련 자료입니다. 아래의 자료를 바탕으로 구한 평균법, 자 평균법의 동그라미에 의한 완성품 단위당 제조원가는 얼마입니까? 모든 제조원가는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문제를 푸는 순간 얘는 뭐죠? 종합원가 계산임을 알 수가 있겠죠. 왜요? 지금 기초정품과 단기총 제조원가의 이 원가를 재료비하고 뭐하고 가공비로 이렇게 둘로 나누고 있죠. 이렇게 나누는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종합원가 계산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원가의 흐름이 평균법이고요. 그렇죠? 그럼 평균법은 재료비하고 가공비를 두 개를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원가를 구하는 건데 이제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얘 두이가 투입 시점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 문제가 모든 제조원가가 공정 전반에 걸쳐 균등하게 투입된답니다. 무슨 얘기냐? 골고루 투입된다. 즉 진행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착수가 아니라. 그쵸?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한다? 문제가 물어보는 완성품의 단위당 제조원가를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완성품의 단위당 제조원가를 물어보는 것은 무엇을 물어보는 겁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 회사가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품의 한 개당 가격이 얼마냐 그 얘기예요. 맞죠? 그럼 그 가격 어떻게 구하면 된다? 쉬워요. 자 그럼 봐봐요. 평균법은 잠시 제공품계정 한번 볼까요? 평균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알죠? 기초에 들어온 기초의 제공품의 이 원가하고 단기에 투입된 이 원가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하죠? 섞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공장에서 쉽게 있잖아요. 어떤 게 기초고 어떤 게 단기에 투입된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평균법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먼저 들어온 거는 어차피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건데 그걸 단기에 투입된 거하고 그냥 섞어버리기 때문에 그쵸? 어떤 게 저번 연도 건지 어떤 게 이번 연도 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분리할 수가 없다 보니까는 그냥 포기해버려요. 포기해버린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그냥 둘 다 뭐다? 둘 다 단기에 투입된 원가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결국 평균법은 이 두 개의 원가를 더해가지고 거기에서 어떻게 한다? 완성품 환산량을 나누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선입선출법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선입선출법은 먼저 들어온 거하고 나중에 들어온 걸 어떻게 한다? 엄격하게 구분하기 때문에 결국 먼저 들어온 거는 단기에 투입된 것이 아니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를 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선입선출의 문제였다면 어떻게 한다? 단기총 재원가 요 원가에서만 완성품 환산량을 나누게 되면은 이제 단가가 나오는 거죠.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입선출이 정확한 겁니다. 선입선출이 왜 정확할까요? 그렇죠. 순수하게 단기에 투입된 것만을 단기에 투입된 원가로 바라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평균법은 두 개를 섞어버리니까 그렇죠. 그냥 둘 다 뭐다? 단기에 투입되다 이래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는 참고로 평균법이기 때문에 자 평균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 겁니다. 자 먼저 그러면 완성품 환산량부터 구해볼게요.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둘 다 뭐라고요? 둘 다 모두 진행 시에 투입된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렇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일단 원가의 흐름은 평균법이고 둘 다 진행 시니까 평균법의 진행 시의 공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완성품 환산량부터 구하겠습니다. 자 평균법의 진행 시 공식이 뭐죠? 완수 플러스 말환이죠. 이게 완성품 환산량이에요. 자 완성품은 위에 보니까 5,000개라고 나와 있고요. 완수 그쵸? 그리고 기말의 수량은 몇 개입니까? 2,500개죠. 근데 착수였다면 2,500개를 다 하면 되는데 얘는 둘 다 진행이기 때문에 2,500개에서 완성된 퍼센테이지 그쵸? 80%만큼만 더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환산량이죠. 기말 환산량. 그러면은 얼마 나옵니까? 2,000. 그래서 5,000과 2,000을 더해가지고 7,000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완성품의 환산량이에요. 그럼 이 환산량을 어떻게 한다? 가지고 이제 기초의 제공품의 원가와 단기에 투입된 원가를 더해가지고 이제 이 수량으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만약에 있잖아요. 이 제로비하고 가공비 있죠. 이 두 개가 투입 시점이 달랐다면은 따로따로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로비는 예를 들어서 착수인데 가공비는 진행이다. 이러면 따로따로 구해야 되겠죠. 근데 둘 다 뭐라고요? 진행이에요. 둘 다 진행일 때는요. 따로 단가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초 제공품에서 발생한 원가 50에 50 단기에 투입된 원가는 700에 600이죠. 자 이걸 쌤이 제공품 규정에다가 한번 담아 보았습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내용이에요. 자 이제 드디어 단가 구하러 갑니다. 그럼 기초 제공품은 제로비에 50 가공비에 50 단기 총시 원가는 제로비에 700 가공비에 600이죠. 맞죠? 근데 만약에 이게 둘 다 뭐라고요? 하나는 착수이고 하나는 진행이었다면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단가를 따로따로 구해가지고 우리가 정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둘 다 진행시이기 때문에 굳이 따로따로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초의 정품에 있는 제로비와 가공비의 합인 얼마? 100만원과 그 다음에 단기에 투입된 제로비와 가공비의 합인 얼마? 그렇죠. 130만원을 아니지 1300이죠. 죄송합니다. 1300만원만큼을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전체가 얼마예요? 1400이죠. 이거 전체가 1400입니다 여러분. 그쵸? 그럼 이 1400의 원가가 그쵸? 우리 회사가 투입된 단기의 원가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뭐만 나누면 된다? 나누기. 그렇죠. 완성품 환산량만 나누면 되는 거죠. 방금 이거 위에서 구했잖아요. 몇 개? 7,000개. 그쵸? 그러면 우리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의 한 개당의 가격이 얼마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2,000원이다 그 뜻이에요. 답 나왔죠? 2,000원이 답이에요. 몇 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이렇게 단가를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만약에 얘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로비와 가공비가 모두 진행이니까 그냥 구분하지 않고 모두를 다 더해서 구한 거죠. 근데 만약에 제로비가 진행 시간이고 제로비가 착수라면요, 그때는 따로 구해야 돼요. 왜? 제로비가 착수가 되게 되면은 완수 플러스 말환이 아니고 말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제로비는 몇 개? 지금은 보세요. 지금 이 문제는 둘 다 진행이기 때문에 둘 다 모두 7,000개였지만은 만약에 제로비가 착수라면은요, 그쵸? 가공비는 그대로 7,000개겠죠. 근데 제로비가 착수라면 제로비는 뭐다? 7,500개가 되겠죠. 착수는 완성도를 곱하는 게 아니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한다? 단가를 따로따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이렇게 구하는 거죠.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도 좀 보세요. 그러면 제로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착수가 되게 되면 완성품 환산량이 7,500개가 되는 거죠. 그쵸? 가공비는요, 얘는 그냥 그대로 7,000개고요. 맞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이제 다 하면 안 되고요. 제로비 따로 구하고 가공비 따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로비는 50에 700이니까 750에서 나누기 7,500을 해가지고 한 개당 단가 구하면 되고요. 가공비는 50에 600이니까 600이죠. 네. 650에서 나누기 7,000개 단가 해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나오느냐? 제로비는 750에 나누기 뭐다? 네, 7,500이니까 1,000원이 나오는 거고요. 한 개당. 가공비는 그럼 얼마예요? 6,500에 나누기 7,000이니까 잠시만요. 650이네요. 죄송합니다. 나누기 7,000이니까 얼마? 약 928원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는 단가가 얼마이죠? 한 개당 단가가 얼마예요? 이거 두 개 더 하면 되는 거예요. 1928원이에요. 차이가 있죠. 둘 다 진행이었으면은 둘 다 7,000개이기 때문에, 그쵸? 합치면 얼마 나온다? 방금 우리가 답을 했던 2,000원 나오는 건데, 만약에 제로비가 착수이면은요, 그때는 따로따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단가가 약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런 내용도 좀 알고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 쌤이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자, 이 문제만 가지고 얘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 문제 답은 이제 한 개당 2,000원이죠? 맞죠? 그러면 여쭤볼게요.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완성시킨 수량이 몇 개라고요? 5,000개죠? 그쵸? 그러면 5,000개에서 곱하기 뭐다? 한 개당 제품의 가격 얼마? 2,000원 곱하면은 결국 우리 회사가 만들어낸 제품은 이번 연도에 얼마이다? 1,000만원치를 만들어냈다. 그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1,000만원치를 만들어낸 거예요. 오케이? 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번 문제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네. 별표. 다음은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11번 문제입니다. 자, 11번 문제부터는 세무회계 이론 문제가 나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우리나라의 부가세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가. 자, 부가세는 간접세이다. 맞는 말이죠. 두 번째는 생산지국 과세원칙을 적용한다. 아니죠. 소비지국 과세원칙이죠. 그럼 2번은 틀렸죠. 다. 부가세는 지방세가 아닙니다. 뭐죠? 국세입니다. 국세. 그쵸?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이다. 라. 부가세는 전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고 뭐다? 세액공제법이죠. 야, 그러면 이거 뭐 가 외에는 다 틀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치세법상 납세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예외 사항은 없는 것으로 한다. 자, 우리 납세지에 대한 문제는 전산회계 1급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기 때문에 그냥 바로 풀겠습니다. 1번 광업은 광업사무소의 소재지죠. 광업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업장이 어디이다? 탄광인데 탄광을 사업장으로 하긴 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광업사무소의 소재지로 하겠다 그 뜻이고요. 제조업 당연히 어디입니까? 제조업은 제품을 만드는 장소인 공장이겠죠. 공장, 그 공장을 다른 말로 최종 제품을 만드는 장소, 즉 완성하는 장소다라고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3번 부동산 임대업. 자, 부동산 임대업은 부동산을 파는 게 아니죠. 매매업이 아니에요. 매매업이 아니고 그냥 빌려주는 거기 때문에 임대업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의 소재지예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는 아니죠.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정답은 3번이 틀렸죠. 4번 법인 건설업. 우리 건설업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운수업,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이죠. 자, 건설, 운수, 부동산 매매업은 사업장이 움직이죠. 여기에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죠? 움직이기 때문에 얘들은 아무래도 그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겠다 그 얘기예요. 물론 개인들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되겠죠. 하지만 법인은 등기부상의 소재지가 되는 겁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13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본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1번 종합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하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맞는 말이죠. 2번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장의 소재지가 아니죠. 자, 이거는 어디이죠? 네, 주소지입니다. 그쵸? 누구의? 거주자의 주소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거주자가 살고 있는 집, 그쵸? 그 집 주소예요. 주소지. 3번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맞습니까? 맞는 말이죠. 다음 4번 소득세의 산출세 계산 시 종합소득 과세 표준에 따라서 6에서 45%의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정답은 2번이 옳지 않은 것이 되겠습니다. 14번 문제입니다. 소득세법상 아래의 자료에 의한 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 2월 결손금은 다른 말로 단기순 손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쵸? 자, 아무튼 이 손실은 전년도의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금액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여러분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이걸 아셔야 되는데, 우리 결손금이라고 하는 것은 보전 순서가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저번 연도에 이제 우리가 사업을 해서 말 그대로 손실이 났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손실은 다음 연도에 뭐다? 다시 이익이 나게 되면은요, 그 이익과 상계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그쵸? 근데 이게 상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어떤 순서? 먼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니까 이 사업에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게 1번이에요. 어떻게? 사근연기 순으로 보존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배예요. 2배. 이자 배당. 그러니까 손실이 만약에 나왔다면은 그 다음 연도에 만약에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이 있다. 그럼 걔하고 먼저 퉁치고 그 다음에 근로, 그 다음에 연금, 그 다음에 기타 소득과 퉁치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도 계속 손실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뭐다? 이제 이자와 배당하고 퉁치면 되는 거죠. 결국 이자와 배당은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이게 순서가 뭐냐면은 근연기 2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사근연기 2배 순이에요. 외우세요. 사근연기 2배. 이해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겁니다. 만약에 이 손실이 이제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 부동산 만약에 임대소득에서 발생한 손실이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그 다음 연도에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있죠?
얘하고만 퉁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느낌이 좀 안 좋잖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생긴 손실이 있다면 그 손실은 뭐다? 다른 소득하고는 절대로 뭐다? 퉁칠 수가 없습니다. 부동산 임대에서 발생한 손실은요, 무조건 부동산 임대 소득하고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일반 사업 소득이다, 즉 일반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이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부동산 임대 소득을 비롯해가지고 모든 소득하고 다 퉁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볼까요? 이번 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을 보겠습니다. 자, 이번 연도에 발생한 사업소득 금액이 부동산 임대 이외의 사업소득 금액이 있습니다. 즉 일반이죠, 일반. 그러면 일반 사업소득 금액이 3,500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에 이제 임대해가지고, 부동산 임대해가지고 생기는 사업소득 금액이 1,500이 있죠. 그리고 퇴직소득 금액이 7,000이 있고, 2월 결손금이 5,000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다른 건 모르겠고, 이번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 금액을 계산하는 거니까 종합소득 금액만 한번 골라볼게요. 누가 있습니까? 아무튼 부동산 임대도 사업소득이고 부동산 임대가 아닌 것도 사업소득이니까 이 둘은 무조건 더해야 되겠죠. 자, 더해 주시고요. 근로소득 금액도 더해 주셔야 됩니다.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결국은 3,500과 1,000만 원과 1,500을 다 더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 맞죠? 근데 저번 연도에서 넘어온 결손금이 얼마이다? 5천만 원이죠? 근데 이 5천만 원이 잘 봐요. 문제에서 뭐라 되어 있죠? 전년도에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이 말은 이 손실이 저번 연도에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사업에서 발생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반 사업에서 발생한 2월 결손금은 모든 소득에서 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500과 1,000만 원과 1,500을 더해가지고 여기에서 5,000을 그냥 바로 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 나온다? 1,000만 원이 나오는 거죠. 정답은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는 2월 결손금이 부동산 임대업을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금액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이에요. 그쵸? 그런 경우에는 자, 이번 연도의 종합소득 금액은 얼마일까요? 일단은 3,500과 1,000만 원과 1,500을 더해야 되겠죠. 그럼 이런 봐봐요. 만약에 이 손실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이야. 그러면 3,500에서 1,000만 원 더하고 1,500을 일단 더해요. 그리고 마이너스 어떻게 한다? 5천만 원만큼을 빼는 게 아니고 이 5천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손실이니까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퉁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누굽니까? 1,500이죠. 그럼 얘하고만 퉁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얼마? 1,500만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 얼마에? 3,500의 손실은 남아 있는 거죠. 그러면 1,500을 빼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네, 4,500이 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기억하세요. 일반적인 손실이었으니까 1,000만 원이지, 만약에 이 손실이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했다면 그때는 뭐다?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 금액과 퉁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소득 금액하고는 퉁칠 수가 없어요. 그때는 4,500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소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천징수세율이 가장 낮은 소득은 무엇입니까? 1번. 자, 복권의 경우에는요, 일단 3억 원까지는 20%이고 3억 원 초과하게 되면 3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암기하셔야만 풀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비실명이자 소득은 몇 %이다? 42%인데 이게 2023년도부터는 바뀝니다. 45%예요.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3번.
이자 소득 중에서 비영업 대금의 이익은 다른 말로 단기 대금이죠. 돈 빌려준 거예요. 자, 이때 이제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몇 프로다? 25%라고 합니다. 이건 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년 근로자의 경우에는요, 우리 그 기본 세율의 가장 낮은 세율 몇 퍼센트이죠? 6%가 적용됩니다. 자, 그럼 이 4개 중에서 가장 낮은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6회 전산세무 2급 이론 문제 해설 강의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회차 107회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